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자, 어릴 때 추억입니다. 과거 회상이에요. 777 못하면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자, 무릎에 생긴 딱지 뭐예요? 무릎에 생긴 딱지, 몸에 생긴 딱지, 몸에 입은 상처가 되겠죠? 몸에 입은 상처. 자, 그 흉물 같은 딱지, 흉물 같은 딱지에서 흉물의 원관념이 뭘까요? 딱지. 딱지겠죠? 자, 몸에 생긴 상처. 근데 그 상처가 뭐 같다고요? 흉물 같다. 그래서 여기 낸 거야. 흉물 같은 딱지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그러면 흉물은 보기 흉한 거니까 떼내고 싶겠죠. 여기서 말하는 딱지를 어린 시절 화자는 딱지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왜? 보기 싫어서. 흉물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흉물의 원관념 딱지. 어린 시절 딱지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부정적. 됐지? 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손톱으로 긁듯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딱지를 떼어내지 마라. 그래야 낫는다. 자, 프린트 있는 사람은 줄 치셔야 됩니다. 딱지를 떼어내지 마라. 그래야 낫는다. 그러면 내가 부정적으로 딱지를 생각하는 반면 아버지는 딱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뭐예요? 긍정적. 아버지가 딱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 속에 담겨있는 딱지에 대한 태도와 내가 생각하는 딱지의 태도, 딱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 이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아버지는 3살이 돋아 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 고약의 원관념도 뭐예요? 딱지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딱지, 고약 같다, 흉물스럽다, 둘 다 부정적이야. 딱지를 대하는 밑줄 치고 다음 중 딱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아버지가 생각하는 딱지는 긍정적이야. 나가 생각하는 딱지는 부정적이야. 원관념이 딱지인데 딱지를 뭐에 비유했는지 알아야 돼. 직접 연결해주는 말이 있으니까 직유법이 많이 쓰였어. 자, 흉물 같은 딱지,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딱정벌레 날개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 긍정적입니다. 딱정벌레 날개 같은 하얀 새살. 이유는 딱정벌레 날개의 원관념은 뭐니까? 새살. 새살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에요. 상처가 다 아물고 정신 차리고 들어. 3만원. 딱지가 다 아물고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 새롭게 돋아난 살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얀색 시각적 신상이요. 그 새살이 돋아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정벌레 날개의 원관념은 새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야. 자, 그리고 지금도 777 못할 여러분 어린 시절에서 현재로 돌아왔어요. 화자는 현재 어린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른이겠죠.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 아빠와의 대화를 회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저기서 하면 돼. 소설에서 하면 돼.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준 인생의 깨달음.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자, 지금도 777 못하면 나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의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딱지는 어린 시절 무릎에 까진 딱지, 몸에 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야. 그 마음에 난 상처를 달고 다니는데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았어.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그래야 새살을 키운다. 지금의 마음의 상처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새살처럼 치유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새살이 딱지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회복되게 마련이다. 자, 출제에서 얘기했습니다. 표현법 무조건 나오고요. 딱지에 대한 견해, 태도가 다른 거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 적어준 거 원관념이 뭔지 한 거예요. 3살 딱정벌레 날개의 원관념. 고약의 원관념 구분할 수 있지? 비유법 많이 했으니까. 빗대어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 원관념을 고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할 때 유사성이 있는 어떤 대상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상처는 추상적이에요. 그쵸? 딱지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다. 직접 연결해주는 말이 있다. 직유법. 직접 연결해주는 말이 없고 은근히 빗대어 표현한다. 은유법. 사람처럼 표현한다. 의인법. 이게 학교에서 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학습지에서 나온 표현법들 표시해 준 거예요. 원관념, 보조관념 사이에 연결해주는 말 없어. 중간이 뭐야? 두 개의 공통점, 유사성.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지? 여기 있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한다. 비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다? 유사성이 있다. 연결해주는 말이 없다. 은유법. 자, 사람처럼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말 여기 같다. 그러면 지규법. 그럼 요거는 수필할 때 글쓰기 단계 과정 하나 나온다고 했다. 이건 그냥 암기 문제야 얘들아.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결정하는 거야. 목적 결정해. 이때 고려해야 될 게 있어. 예상 독자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독자의 관심사, 독자의 그 지식 수준, 독자의 수준에 맞춰서 요거를 결정하고 글의 종류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료를 준비해야 돼. 글의 재료가 뭐예요? 글감이에요. 근데 글감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경험. 자신이 했던 많은 경험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면 돼. 근데 그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글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어? 수필이라고 했어. 수필. 근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쓰는 수필을 무슨 수필이라고 했어요? 경수필이라고 했어요. 경수필까지도 알아야 돼. 자, 경수필. 가벼운 일상 속 생활 소재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감을 정하는 걸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감을 정했으면 그 글감을 가지고 경험을 구체화하는데 구체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인드맵으로 할 수도 있고 문답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순서를 정해야 돼. 처음, 중간, 끝에 무엇을 쓸지 순서를 정하는 게 내용 조직이에요.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생성하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는 거야 얘들아. 그럼 그 떠올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정해야 돼. 순서 정하는 걸 뭐라고 해요? 개요라고 해요. 개요. 개요 작성하기 단계가 조직하기, 내용 구성하기 단계입니다. 요거를 했으면 이제 진솔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글을 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쓰는 글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고쳐 쓰기까지 하는 겁니다. 순서 하나 할 수 있고 무슨 단계에서 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필이 들어가니까 수필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자, 아버지, 택배 일하는 아버지를 산타에 비유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개성적이다, 주관적이다, 고백적이다. 이거 뭐냐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고 글쓴이에 수필 속에 나오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야. 글 속에 나오는 나가 글쓴이 자신. 시 속에 나는 말하는 이, 화자. 시의 화자는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대신 전달해주는 말하는 이. 그러면 시 속에 나오는 나는 글쓴이일까요? 아닐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수필에 나오는 나는 그냥 무조건 글쓴이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글 속에 나오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고백하는 글이라 개성의 문학은 수필이야. 무조건. 편지, 일기, 기행문 이런 거 다 수필의 일종입니다. 이런 거 특별하게 어떤 형식으로 쓰세요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필에는 형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형식이 없다라는 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북 가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신변잡기적은 학교에서 안 다뤄도 문제 풀 때 수필에서 자주 쓰는 용어라고 했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신변잡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수필에서만 쓰는 거다. 알겠죠? 자, 비전문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대중적인 글입니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어도 일반인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필의 갈래별 특징 하나 있고 시의 갈래별 특징도 나올 거야.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운율, 비유, 운율, 비유, 함축, 상징, 압축. 압축이 시가 길이가 짧다 이런 뜻이야. 시의 형식은 행과 연입니다. 행과 연. 그리고 시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운율이라고 했어요. 운율이 없으면 시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교과서 그 상관없이 선생님이 프린트로 이제 형태소에서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아주 좋은 문제로 설명을 다 해주셨더라고. 우리가 다 풀었던 거지만 여기 주의할 거. 한겨울의 한이 형식 형태소라는 거 접사입니다. 한겨울의 한은 일정한 뜻을 더할까요? 단어의 중심 의미를 결정할까요? 일정한 뜻을 더해주는 겁니다. 요거 내신 문제 나올 거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에서 단어의 중심 의미를 결정하는 건 어근이에요. 어근. 근데 그 어근이
어간일 수도 있다 그랬죠. 언제? 동사 형용사일 때. 동사 형용사일 때 어근이 어간일 수도 있습니다. 먹다, 달다, 길다, 뛰다 이런 거. 어근이면서 동시에 어간인 거야. 그쵸? 그런데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 어근이 2개 이상 있으면 합성어. 여기 보시면 높푸르다는 높다 푸르다의 합성어니까 어근 2개. 어간은 여기까지. 높푸르다가 한 단어야. 기본형이 되는 한 단어 안에서 동사 형용사 다를 빼면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여기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근하고 어간이 일치하겠어? 일치하지 않겠어? 일치해요. 정신 차리고 들어. 하지. 어근 2개. 어간은 노푸르. 어근은 높하고 푸르. 일치하지 않겠죠.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높다라는 말이 높이가 되면서 품사가 바뀌어요. 명사나 파생어로 명사나 부사로 바뀐다 그랬어. 높이 날아올라. 높이. 품사 말해봐. 높이 날아올라. 부사. 높이를 말해봐. 명사. 조사와 결합하면 높이가 몇 센치예요? 그러면 명사예요. 책상 높이 명사야. 높이 쳐다보세요. 높이 뛰세요. 부사예요. 용언을 수식해 줄 때는. 자, 어쨌든 2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2는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생어고요. 높이, 길이, 많이. 중사 문제 또 많이도 나왔는데 많이는 부사입니다. 부사. 많다는요. 많다. 형용사. 품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인 거야. 원래 많다 형용사인데 많이가 되어서 부사가 되었으니까 얘는 전미사구나. 근데 사실 이 설명이 원래 고등부에 나오는 설명이거든요. 교과서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중등부에 들어간 거야. 근데 이건 중등부 때부터 해야 돼. 중등부 때 안 배워서 고등부 문제 이게 킬러 문항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부터 문법책 하면서 이걸 엄청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안 배워서였거든. 근데 학교에서 배우니까 다행인 겁니다. 이건 수능 문제, 모의고사, 고등 문제에서 엄청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이거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 실렸으니까 킬러 문항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겠죠. 자, 이거 전부 다 파생어야. 파생어야. 품사는? 많이. 부사, 명사, 부사. 그러니까 만약에 품사까지 원래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실 거야. 그렇게는 안 물어보시고 이게 파생어라는 걸 이해하는데 품사가 좀 필요한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뜻을 제한하는 접사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다. 내신 문제 첫 번째 이제 문법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요거 개념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요거 꼭 나와. 근이 될 수도 있고 어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헷갈리는 문제를 내시진 않아. 그건 너무 고난도 고학년 문제라서 어근은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일 때 개념이다. 어간 어미는 동사 형용사일 때 개념이다. 어근과 어간이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나누면 일단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거 홀로 자립형태소가 홀로 단독으로 쓰였을 때 자립형태소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습지 내용입니다. 이거 전부 홀로 쓰일 수 있고 자립형태소 중에 홀로 쓰였을 때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단어야. 그 다음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말에 의존해야 되는 거. 한은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한이 단독으로 만약에 쓰였다. 그럼 뜻이 다른 말이겠죠. 한, 사람 할 때 한은 뭐예요? 관용사예요. 관용사. 한, 사람 띄어쓰기 해요 안 해요? 해요. 관용사 단어니까. 근데 한겨울의 한은 겨울에다가 뜻을 더해준 거야. 겨울의 중심, 한복판이라는 일정한 뜻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접사인 거야. 단독으로 자신의 어떤 단어의 중심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제한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가 좀 헷갈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품사에 나오는 것들은 다 단어인 거예요. 아시겠죠? 품사에 나오는 것들은. 자, 근데 한 동화는 뭐예요, 그러면? 한동안 동안을 꾸며주는 거니까 관용사인 거야. 띄어쓰고 안 띄어쓰고.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에서는 자립 형태소에다가 어간만 결합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어간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보면 크다, 사납다, 짓는다 3개를 찾아야 돼. 실질 형태소. 이 중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라 그러면 5번이야. 5번은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문제라서 선생님이 되게
자세히 수업 자료를 아주 잘 알차게 넣어서 수업을 해주셨더라고. 오 선생님 완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부 문제에서도 이 파트를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실제형 의존이면서 실질인 게 P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는 단독으로 절대 쓰이지 않아. 얘네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간이 3개나 들어있어요. 세 개나. 그래서 강아지는 혼자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얘는 어간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 쓰일 수 없고 큰이 단어죠. 큰이 단어인데 큰을 형태소 쪼개면 2개인 거야. 어간어미로 나눠야 되는 거야. 어간어미가 합쳐져야 단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큰에서 이 단어에서 중심 의미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크예요. 크. 그럼 니은은 중심 의미가 아니라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도 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사 있어요. 조사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단어예요. 단어입니다. 단어지만 의존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 학습지에 해주셨더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서 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지만 체언과 쉽게 분리될 수 있어요. 쉽게 분리될 수 있어. 조사는 뭐에 의존한다? 체언에 의존한다. 이게 조사야. 그럼 얘는 뭐냐? 어미예요. 어간은 어미랑 결합해서 단어를 이룹니다.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서 쓰이지만 얘는 단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어. 체언에 의존하지만 단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의존 형태에서는 무엇과 의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간과 어미가 의존하고요.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야 단어가 되는 거야. 유일하게 얘만 단어를 이룰 수 있어.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가 의존한다고 그랬어요. 접사 단독으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여요. 얘네들 모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뭐니? 의존은 그렇지.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미는 얘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의존 형태소지만 단어인 것처럼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간이라고 그랬어. 어간. 실질적인 의미. 동사, 형용사에만 실질 형태소. 의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결정한다. 어간. 자,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그리고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 얘들아 뜻 물어보는 거 나와. 학습지에 나와 있는 뜻 나올 거예요. 마구 감다, 휘젓다, 휘감다, 휘두르다. 선생님 한 개만 썼지만 빨리 적어. 휘젓다, 휘두르다, 휘돌리다. 그 다음 잔주름, 잔가시. 무슨 뜻이야? 작다, 잘다. 잔은 원래 이제 잘다에서 온 말이야. 잘다. 작다 이런 거 있지? 자잘한 애로만 들어봤지? 네. 작은. 자, 그 다음에 무늬는 더 이상 쪼개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단일어.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 형태소 하나. 그리고 자립형태소. 자립형태소는 뭐가 될 수 있다? 단어가 될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이 무늬 같은 경우 형태소 하나고 어근이죠. 그럼 얘는 어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동사형용사. 헷갈리면 안 돼. 동사 형용사에만 어간이 있는 거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어. 산만해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튀김 같은 경우도 튀기다에서 온 말이겠죠? 얘는 실질 형태소. 튀기다에서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반대는 형식 형태소. 튀기다 품사 뭐예요? 동사죠. 튀김 품사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전미사야. 전미사야. 자, 맛있는 튀김을 튀김. 만약에 가장 고난도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거야. 이건 수능 문제고요. 고등부 필수 문제예요. 학교에서 튀김을 알려주셨으니까 이번 참에 이거 배우시면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튀김하고 여기 있는 튀김은요. 품사가 달라요. 여기 있는 튀김은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동사. 명사인 이유는 딱 하나야. 조사가 결합했으니까. 들어. 지금은 대답 아니고 들어. 자, 맛있는 튀김을 할 때 이 튀김은 명사가 됐으니까 얘가 지금 형태소를 나누면 튀김 플러스 뭐예요? 미음이죠. 얘도 형태소 나눠보세요.
여기 형태소 튀기다. 튀기다에 미. 튀기 플러스 미음이지. 두 개가 형태소가 같은데 미음이 달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1학년 수준에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프린트에 나왔으니까. 자, 맛있는 튀김할 때 튀김은 명사니까 얘는 전미사예요. 품사 바꿨으니까. 근데 맛있는 튀김을 많이 튀김, 이거는 나 오늘 튀김 튀겼다, 튀긴다, 튀겨. 뒤에 오는 말인데 줄임말이야. 그치? 나 오늘 영화 봄의 품사는 동사예요. 동사를 줄여서 명사 형처럼 만든 거야. 그럴 때 얘는 어미인 거야, 어미. 어감, 어미. 그러니까 니네 카톡에서 줄임말 있지? 맨 끝에 줄임말. 그거는 품사가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줄여서 그렇게 명사형으로 쓴 거야. 명사형 어미, 명사 파생 전미사. 이거는 이제 1학년 수준에서 내기 너무 어려워요. 대신 얘가 파생어다가 니네 학습지에 들어있었으니까 이거 어쨌거나 나중에 문제 꼭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번 참에 알아두시고요. 부연 설명을 하면 얘는 명사기 때문에 관용어의 꾸며를 받는 거예요. 얘 관용어가 꾸며준 거야. 관용어가 명사를 꾸며줘. 관형사가 명사 꾸며준다 그랬지? 네. 관형사가 명사 꾸며주는 것처럼 관용어가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품사가 뭐라 그랬지 아까? 부사라고 했어. 부사가 꾸며주는 건 서술어인 거야. 용언인 거야. 용언. 그래서 얘는 동사, 얘는 동사의 명사형. 얘는 그냥 명사. 됐죠? 영상 찍었으니까 요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